샌드위치에 넣는 양파 한 점에 더 예술을 담아서 일부 유용한 비유는 단순히 어떤 개념에 대해서 빛을 비추는 데 그치지 않고 참신한 사고의 발판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지난 50년 동안 인지심리학자들이 발전시킨 주연 통찰력을 뇌를 컴퓨터에서 비유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뇌 원리를 정의하고자 컴퓨터 작용 원리. 훌륭한 비유는 발생적이다. 심리학자 또는 러시아는 새로운 개념과 해석, 발명 등을 유발하는 은유법을 설명하는데 이 같은 단어를 이용했다. 디즈니랜드에서는 직원들을 배우라고 부른다. 직원들을 극장에서 연기하는 배우로 지칭하는 사고방식이 조직 전체에 퍼져 있다. 배우들은 직접 면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배역을 얻기 위해서 오디션을 본다. 디즈니랜드 안에 들어갈 때 그들은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 중이다. 디즈니랜드를 방문하는 이들은 소비자가 아니라 관객이다. 배우들의 직업은 연기이며 그들의 제복은 무대 의상이다. 이런 배우와 무대를 이용한 비유는 디즈니 직원들에도 놀랍게도 유용하게 작용했다. 저 몇 줄의 설명을 읽기만 해도 당신은 디즈니 배우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금세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무대 의상을 걸친 채 공공장소에서 휴식을 취해도 괜찮을까? 사실 디즈니랜드의 청소부들은 배우들 가운데서도 가장 잘 훈련된 사람이다. 언제 어디서나 눈이 잘 뜰 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직원이라는 것을 또 짐작하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는 서브웨이를 디즈니랜드와 비교해보자. 서브웨이 역시 디즈니랜드 처음에는 일선 직원들에게 샌드위치 예술가라는 명칭을 부여했다. 서브웨이의 비법은 디즈니랜드 배우들의 사악한 쌍둥이라고 할 수 있다. 서브웨이의 샌드위치 예술가는 직원들이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떠한 기준도 지침도 마련해주지 못했다. 디즈니는 그들의 배우들이 진짜 배우처럼 행동해 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서브웨이는 카운터 직원들이 예술가처럼 행동하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예술가를 정의하는 고유 특성은 개개인의 독특한 개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만일 서브웨이의 직원이 복장이나 손님들을 맞을 때의 태도, 샌드위치를 만드는 방식 등에 있어서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자유롭게 드러낸다면 과연 그 새로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서브웨이의 샌드위치 예술가들은 누가 하나 다름없이 12인치짜리 빵에 한 점의 양파를 집어넣도록 정해져 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자유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카운터 직원의 예술적인 영감에 힘입어서 손님이 주문한 샌드위치에 햄 한 조각을 추가해 주리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발생적인 은유와 톡담은 현존하는 개념을 지혜롭게 대처할 때 그 위력을 발산한다. 이들은 어려운 것을 알기 쉬운 것으로 대처한다. 손 안에 든 한 마리 새가 덤불 속 두 마리보다 낫다는 속담은 복잡하고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실제적인 교훈을 가르친다. 단순성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속담은 곧 성배이다. 짧고 간결한 문구를 만들어내는 것은 간단하다. 약간의 체계성만 갖추고 있으면 하지만 심오하고 간결한 문구를 만들어내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이 장에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런 노력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핵심을 잡고 간결하게 표현하라. 그 엄청난 위력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원칙, 의외성에 대해서. unexpectedness, 듣는 이의 추측 기질을 망가뜨려라. 의외성.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은가? 그렇다면 크게 놀라게 해라. 놀람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듣는 사람은 더 큰 해답을 요구할 것이다. 깜짝 놀라게 만들어버리자. 비행기에서 탈출하는 6가지 방법은 미국 연방 FAA 명령에 따라서 이륙 전 모든 여객기의 승무원은 승객들에게 안전수칙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비행기를 한 번이라도 타본 사람은 짐작이 갈 것이다. 비행기 안전수칙을 설명하는 것은 메시지 전달하기 썩 괜찮은 만일 당신 안전수칙을 설명하는 승무원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친애하는 승객 여러분, 잠시만 저기에 주목해 주세요. 우리 항공사는 이렇게 훌륭한 안전 설비를 소개할 수 있어 참으로 기쁩니다.
안전지를 채우려면 한쪽 끝에 달린 평평한 금속을 그래서 당겨 다니십시오. 애인과 헤어지는 방법에는 수십 가지가 있지만 이 비행기에 나가는 단 6가지 방법뿐입니다. 승객들의 우디의 우스꽝스러운 안내의 반응을 보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너무 재밌게 했다는 거죠. 단 6가지 뿐입니다. 출구입니다. 펼쳐듣고 디스크 조명을 따라가서 금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방금 올려다보신 거 맞죠? 이렇게 그녀가 설명을 마치자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의사소통에 있어서 첫 번째 난제는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사람의 관심을 이끌기 위해서 권위를 사용하기도 한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가 좋은 예다. 보비, 여기가 보비, 엄마 모르니까?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 관심을 요구하거나 명령할 수가 없다. 자연스럽게 이끌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다. 인간이란 일관된 패턴에 기가 막힐 정도로 재빨리 적응하는 생물이다. 지속적이고 단조로운 자극은 아무런 관심도 끌어내지 못한다. 에어컨의 윙윙거리는 소리나 도로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음, 촛불 냄새가 책들이 나란히 꽂힌 책장을 생각해보라. 에어컨이 꺼지거나 배우자가 책장을 전등하는 듯 캐라는 승객들이 이제껏 수십 번이나 들었을 안전수칙과 패턴을 파악함으로써 메시지 전달의 적대적인 환경에서도 관심을 이끌어낼 수가 있었다. 우리의 눈에는 변화에 민감하도록 만들어졌다. 이 같은 성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똑똑한 제품 디자이너들을 사용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언제나 변화를 추구한다. 사람들의 관심을 둘째,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놀라운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일부 선정성인 스티커 메시지들은 놀라운 사실을 제시한다. 중국의 만리 양성은 우주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인공 건축물이다. 인간에는 10%밖에 사용할 수 없다. 하루에 물을 8잔 이상 마셔야 한다. 도시 괴담도 충격적인 반전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흥미는 우리의 관심을 지속시킨다. 전형적인 스티커 메시지는 오랜 시간의 동안의 흥미를 자극한다. 음모이라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소집하고 부추기고 가시원 친구들에게 끊임없이 최근 소식을 캐묻는다. 선정성 스티커 메시지는 흔히 예상이 힘들다는 특성이 있다. 허를 찌르는 메시지를 만든다면 더욱더 잘 달라붙는 스티커 메시지를 생각해내는 셈이다. 하지만 어떻게 허를 찌르는 메시지를 만들 수 있을까? 의도된 의외성은 모순이 아닌가? 충격적인 신형 자동차 광고. 신형 미리맨 인클레이브 텔레비전 광고를 보자. 광고는 공원 앞에 서 있는 인클레이브가 등장하면서 시작이 된다. 미식축구형 헬멧을 옆구리에 낀 한 소년이 자동차에 올라타고 뒤따라 소년의 여동생이 들어온다. 신형 인클레이브를 소개합니다. 여성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운전석에는 아버지가, 조수석에는 어머니가 앉아있다. 카메라가 좌석마다 붙어있는 컵 홀더를 훑고 지나간다. 아버지가 차를 출발시킨다. 미니밴의 정상, 초록색 교회를 둘러싼 넓은 도로를 따라 미니밴이 천천히 미끄러진다. 원격 조정으로 움직이는 슬라이딩 도 150개의 케이블 채널. 인클레이브가 교차로에서 잠시 멈춰선다. 카메라가 창밖을 내다보고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될 줄 모르셨죠? 문장이 사라지고 다른 문장이 나선다. 사람들은 늘 잊어버립니다. 안전telkom에서 언제 어디서나 인클레이브 미니밴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광고는 다른 비영리단체나 정부기관의 요청을 받아서 공익 광고를 제작하는 시민단체인 미국 광고다. 1942년 설립된 공익이 사소한 말 한마디가 배를 침몰시킨다. 최근에 운전을 못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수많은 광고를 성공시켰다. 인클레이브 광고는 이들이 만든다는 광고들과 마찬가지로 스티커 메시지의 두 번째 특성을 강조한다. 바로 의외성이다. 의외성. 인클레이브 광고는 충격적이다. 자동차 광고에 대한 우리의 도식을 산산조각내기 때문이다. 우리는 평범한 자동차 광고가 어떤 식인지 알고 있다. 픽업 트럭은 울퉁불퉁한 암석들이 박힌 산동이를 과감하게 올라간다. 소보차는 구불구불 텅 빈 도로를 손스럽게 질주한다. SUV는 여피적 부부를 태우고 나무가 울창한 초록색 숲을 새하얀 폭포를 향해 굴러가며 미니밴은 아이를 태우고 축구장으로 향한다. 아무도 죽지 않는다. 절대로. 이 광고가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두 번째 이유는
실제 삶에서 외출해가는 우리의 도식을 배신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차를 몰고 동네를 활보하며 대부분 무사히 집으로 들어온다. 이 광고는 자동차 사고가 언제 어디서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안전띠를 매라. 그러므로 도식이란 일종의 추측 기제다. 감정은 중요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시킨다. 분노는 싸움을 부르고 두려움은 도주를 돕는다. 만일 감정이 생물학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다면 놀라움의 생물학적인 목적은 뭘까? 놀라움은 주의를 상기시킨다. 놀라움은 우리의 도식이 파괴되었음을 발생하고 커트 커비는 자살하지 않았다. 놀라움이라는 감정은 전 세계의 거의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유사한 표정을 만들어낸다. 눈썹이 축 올라가면 눈이 커지고 시야가 넓어진다. 깜짝 눈썹보다 더 많은 것을 보기 위한 신체적인 반응이다. 눈썹을 축 올리는 것 외에도 우리는 놀라움을 경험하면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인다. 따라서 놀라움은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나 우리의 초축 기제가 실비했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저장치다. 허를 찌르는 메시지는 고착성이 가장 강한 스티커 메시지다.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으면 우리는 주의를 집중하고 그 자리에 멈춰서서 골똘히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관심과 생각은 우리의 기억 속의 사건을 각인시킨다. 놀라운 관심을 자극하고 때로는 무심히 사라져버리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관심을 붙잡아 둘 수가 있다. 음모이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음모이론들 가운데 다수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사건이 갑작스레 일어났을 때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자, 일리로 젊고 매력적인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리는 경우를 들 수 있다. F. 케네디, 멀너, 프레슬리, 코베인. 생각해보자. 고시생 노인이 아침에 시체를 발견하였다고 해도 그런 소문이 떠돌까? 놀라운 우리를 어쩌기 그렇게 놀라게 되었는지. 놀라움. 2000년 슈퍼볼 경기 동의에 한 광고가 반영되었다. 한 대학 관악대회가 경기장을 얻어서 행진을 하고 있다. 열심히 악기를 연주하는데 학생들 얼굴이 한 명 한 명 천천히 크로즈업 되더니 갑자기 카메라가 선수들이 입장하는 경기장이 어두운 터널을 쏜살같이 속도로 흩으며 달리기 시작한다. 마침내 눈부신 빛과 경기장이 나타난다. 그리고 다음 순간에 수십 마리의 굶주린 늑대들이 경기장으로 달려들어온다. 학생들은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흩어지고 굶주린 늑대들은 번개처럼 내달아 사냥감을 던진다. 이게 뭐야? 사람들이 얼리둥절했다. 이 광고가 충격적이고 기억에 남을 만하다는 데는 의심이 여지가 없다. 지금까지도 포악한 늑대들이 겁이 질린 관악대 멤버의 뒤를 쫓는 우스꽝스러운 이미지가 생생히 떠오를 정도니 말이다. 그렇지만 그 존경은 광고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었고 따라서 무의미했다. 만에 하나 그 광고가 게이 발판어용 관악대의 제복을 선전하는 광고였다면 광고 대상을 차지했을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이런 점에서 늑대의 광고는 인클레이브 광고와는 천지 차이다. 두 광고 모두 엄청난 충격을 내포하고 있지만 놀라움을 핵심 메시지를 강화하는 데 활용한 것은 인클레이브 광고뿐이다. 앞장에서 우리도 메시지의 핵심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했다. 놀라움은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 놀라움. 사람들의 추측을 넘어서는 방법은 여기 4개의 단어가 있다. 헨션, 바들, 파라우크, 타입을, 브루스 위틀리어 의하면은 읽은 사람들은 눈썹을 치켜 올리면서 하는 반응을 보이는 반면에 헨션과 바들 모든 얼굴을 찡그린다고 한다. 라는 반응은 개구리 철자를 뒤틀어서 쓴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부터 나타난다. 프로그. 이것은 보다 더 혼란스럽다. 이 단어들이 이상하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다른 성공한 단어들로부터 철자의 조합을 필요했기 때문이다. 얼핏 봐도 이것은 사트, 미국 대학 수학 능력에서 나올 만한 것들, 이런 언어들. 이제까지 우리는 놀라움의 위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 놀라움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지를 스티커처럼 착 달라붙게 만들 수 있는지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이것은 헨션과 바들은 충격을 주기는 하나 결코 끈끈한 스티커 메시지는 아니다.
그저 실망감을 안겨줄 뿐이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놀라움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놀라움을 느끼려면 예측할 수 없어야 한다. 놀라움이란 예측 가능의 반대이다. 그러나 사람을 놀라게 할 뿐 아니라 만족하게 하려면 놀라움은 반드시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 잠깐, 이 무슨 말을 안 되는 소리냐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세 이해가 갈 것이다. 그래서 파라오그는 후 예측이 가능하지만 헨시오는 그렇지 못하다. TV 프로그램이 영화를 떠올려보자. 식스 섹센스처럼 앞에서 주어진 모든 단어들이 마침내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로 길어지는 충격적인 영화와 끝까지 아무것도 모른 채 결국 모든 건 꿈이었다는 식의 허무한 결말을 보고 허탈했던 공상과학 영화를 비교해보라. 앞서 놀라움이라는 초적 기제가 실패했을 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놀라움이라는 감정은 우리의 관심을 실패하기 집중시키기 위한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비해서 초적 기제를 개선하고 수정할 수 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더 큰 광고와 같은 가짜 놀라움과 후 예측이 가능한 의미심장한 놀라움 차이점에 관해서 설명했다. 요점은 이렇다. 자신의 메시지를 스티커처럼 만들고 싶다면 다른 이들의 초적 기제를 망가뜨린 다음에 그것을 다시 수리해야 된다. 문제는 초적 기제를 파괴하는 과정에서 늑대의 광고와 같은 가짜 놀라움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짜 놀라움을 예방하고 자신의 놀라운 메시지에 통찰력을 주입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자신의 핵심 메시지와 관련된 사람들의 초적 기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당신도 이미 전략을 이미 접한 경험이 있다. 앞장에서 우리는 이름 그리고 또 이름 주문으로 성공을 거둔 후보 애덤스의 이야기를 들었다. 대부분의 지역 신문 기자들이 하지만 애덤스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것이 아니었다. 그의 사고는 더 급진적이고 혁신적이다. 그런 이름을 얻기 위해서는 나는 신문에 전화부를 인쇄할 것이다. 이름만 충분히 수집할 수 있다면 신문 지면을 늘리고 식자공을 더 고용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선언함으로써 사람들의 도식을 산산조각냈다. 그 순간 기자들은 이름은 또 이름의 도식이 자신들의 도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앞장에서 그만 또 다른 예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저렴한 항공사. 웨스트 직원들과 고객들은 웨스트가 저렴한 항공사라는 것을 알고 있다. 저렴한 항공사. 캐치프레이즈는 세상 말할 것도 없이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켈리어가 비록 고객을 원한다 해도 저렴한 항공사에 위배되는 것은 치킨 샐러드는 서비지 않겠다고 분명히 못을 박는 순간에 슬로건은 비로소 생명을 얻게 되었다. 켈리어가 승무원의 제의를 거절하기 전에 직원들의 초적 기제는 우리는 저렴한 비용으로 고객들을 만족시켜야 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켈러의 선언이 있은 후에 우리는 저렴한 항공사야. 심지어 일부 고객들의 요구를 의도적으로 무시한다고 해도 무엇보다도 우선 저렴해야 해라고 변화했다. 따라서 스티커 메시지를 만드는 과정은 다음과 같아. 당신이 소통해야 할 중심 메시지 핵심, 또 메시지의 반직관적인 요소, 또 당신의 핵심 메시지는 어떠한 의외성을 함축하고 있는가? 또 청정의 초적 기제를 충격적이고 반직관적인 방식으로 깨트림으로써 메시지를 전달한다. 상식은 스티커 메시지의 앙숙이다. 평범하고 상식적인 메시지를 들으면 사람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말입니다. 그게 뭐 어쨌단 말이냐? 이렇게 말이야. 후보 애덤스와 사우스웨스트 사이 경우처럼 커뮤니케이터로서 당신이 할 일은 당신의 메시지가 아닌 지닌 의외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의외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당신이 지는 그게 노스 스트롬 백화점 타이어 초정을 불허하는 고객 서비스로 유명하다.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드 스트롬은 일선 매장 직원들을 고객 서비스 전문가로 탈바꿈시켜야 했다. 최대한 빨리 고객들을 선언시키라. 그리고 웃어라. 효율성을 희생하는 한이 있어도 고객들을 행복하게 해라. 이렇게 직원들 놀라운 서비스에 관해서 이야기를 직원들이 했고, 그날 오후에 중요한 회의에서 새로 산 셔츠를 다림질해 준 노디, 또 매시 백화점에서 산 선물을 기꺼이 포장해 준 노디, 한겨울에 고객이 서핑하는 동안에 자동차 히트를 틀어놓고 기다린 노디, 파티 준비하느라고 정신없는 여성 고객에게 파티가 시작되기 전에 드레스를 배달해 준 노디, 타이어 체인을 가져온 고객에게 두말 없이 환불해 준 노디,
여기서 감탄스러운 것은 노스트롬에서는 타이어 체인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환불해준다. 경악까지는 아니겠지만 노스트롬의 신입사원들이 이런 일화를 듣고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해보자. 메시 백화점에서 산 선물을 포장해준다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건 그게 우리한테 무슨 득이 된다고? 이 스토리들은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객 서비스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고의 틀을 무너뜨린다. 문을 나서는 순간 서비스는 끝이다. 사지도 않을 사람에게 시간 낭비하지 마라. 일단 팔고 나면 신경을 끊어라. 신입사원에게 경쟁 백화점에서 산 선물을 포장해 준다는 메시지는 그들의 서비스 상식을 위반하다 못해서 당황스러울 지경이다. 초쪽 기재가 들컹들컹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 이제까지 그들의 훌륭한 서비스 초쪽 기재는 이타적인 선물 포장이라는 메시지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훌륭한 서비스에 관한 신입사원들의 헌도식을 노스트롬의 새로운 서비스 도식으로 대체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다. 이렇게 노스트롬은 자기만족적인 상식의 기틀을 파괴한다. 사실 노스트롬은 신입사원들에게 노후대에 관한 스토리 대신에 직원들의 임무는 업계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해줄 수도 있었다. 물론 이는 더할 나위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말은 JC 펜이나 시어스와 같은 백화점도 할 수 있다. 서태그 메시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서 비범함과 탁월함의 수준으로 올라와야 서야 한다. 만약에 이 스토리가 세븐일레븐 직원들과 결합된다면 더더욱 뜻밖이고 비상식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래. 담배를 사러 갔는데 편의점 점원이 내 셔츠를 다름해 주더라니까. 하지만 스토리 가치는 의외성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진정한 가치는 목표와 스토리의 완벽한 상호 연관성에서 나온다. 이 스토리들은 다른 맥락 하에서라면 쉽게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 세븐일레븐의 관리자들은 제품을 포장해주는 점원들을 좋아하지 않을 테고 말이다. 노스트롬 스토리는 의외성의 힘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메시지다. 속이 텅 빈 가짜처럼 보일 위험도 없다. 놀라운 뒤에서 훌륭한 노스트롬 직원이란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통찰력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식적인 방식이다. 다음 기사의 리드를 뽑아 보시오. 애플은 아직도 첫 언론한 수업을 지적하고 있다. 미래의 기자들을 열심히 타자기를 치며 생애 최초의 리드를 작성했다. 자, 정말 놀라운 순간 애플은 이렇게 예상한다. 바로 분석하는 언론 하늘이라는 단순한 사실들을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요점을 파악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요점을 찾아내는 것. 그 메시지는 1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학생들의 머릿속에 언론학에 대한 도식을 새로 썼고 한 학생의 미래를 바꾸었으며 그 후에 30년 동안 그 학생의 마음속에 줄곧 달라붙어 있었다. 이 메시지가 성공한 이유는 뭔가? 우선 애플의 언론학 교사는 학생들이 언론학에 대한 허점투성이 도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어떤 지점을 바로잡아야 할지도 인지하고 있었다. 그는 리드 쓰기라는 과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잘못된 도식을 공개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훌륭하게 구성된 놀라움으로 그들에게 충격을 던져주었다. 교사는 다음 주 목요일 휴게라는 올바른 리드를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의 심적 모형을 제거하고 더욱 훌륭하게 작용하는 새로운 모형을 제공해 준 것이다. 미국 해외 원조는 과연 과도한가? 비포 주 정부와 그 노력에도 많은 지출 국민들의 믿음의 해외 원조 프로그램은 미국의 전 세계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있다는 미국 국민들의 믿음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F2 폭격기 한 대 가격이기에 클리닉 1 먼저 리드가 보이지 않는다. 사실상 이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마지막 문장이다. 미국이 간대하고 자비로운 국가로는 미국 국민들의 도식을 선진국들 가운데 미국의 해외 원자가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런 순위는 벌써 몇 년째 변함이 없다는 확고한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무너뜨리는 것이다. 수십억이라는 숫자는 잘 달라붙지 않는다. 지나치게 큰 숫자는 실감하기도 어렵고 기억하기도 어렵다. 큰 숫자와 대조적으로 이 글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목은 사하라의 남에 위치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원조금과
F2 폭격기를 비교한 문장인데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독자들에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 때문이다. 사하라 이남에 위치한 아프리카 빈 공국에 대한 원조금을 2배로 늘리겠는가? 아니면 B2 폭격기를 한 대 더 구입하겠는가? 우리의 해외 원조 프로그램은 미국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있다는 미국민들의 믿음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미스테리를 해결할까? 이 장의 첫머리에서 우리는 2개의 질문을 던졌다. 첫째, 사람들의 관심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체라고 이끌어지는 토성의 고리는 어디에 생긴 것일까? 수수께끼를 미스터리 고전은 과학만의 특권이 아니다. 미스터리는 명백한 답이 없는 질문이 있는 것이라면 어디든지 존재한다. 어째서 판다곰은 동물에서 오래 살지 못할까? 어째서 고객들은 우리 신상품을 좋아하지 않을 것일까? 어린 학생들에게 분수의 원리를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슬슬 감이 잡히는가? 이제 우리는 의외성의 상위 단계에 도달했다. 노스트롬 백화점의 노디 스토리는 거의 즉각적인 깨달음을 불러일으킨다. 노디는 고객들의 자동차에 히트를 틀어준다. 이 스토리를 듣는 순간에 고객 서비스에 대한 당신의 기존 도식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재정의된다. 하지만 미스터리의 적용 방식은 다르다. 미스터리는 예측하지 못한 순간이 아니라 예측하지 못한 여정에서 창조된다. 우리는 목적지를 알고 있다. 미스터리를 해결할 것. 그러나 거기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지는 알지 못한다. 도식의 파괴는 순간적으로 일어난다. 꽝! 다음 순간에 모든 게 바뀌어 있다. 아이들은 어떻게 포켓몬 이름을 다 외울까?